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평안하신지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와 함께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이 책은 김세봄 전 애원 공저로 청림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세별 저자는 삶의 흔적을 지우고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는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례 지도사에서 우연한 기회에 유족들의 요청으로 유품 정리를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유품 정리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이들의 뒷모습에서 발견한 삶의 흔적이자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이야기들을 모은 기록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떠올려보는 죽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세별아, 우리 철수가 죽었다. 넌 철수랑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고 나는 철수 어머니를 아는 채 울고 있었다. 겨우 23.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내 친구는 첫 월급을 모아 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혀 죽고 말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된 기쁨을 이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함께 했기에 그 없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철수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토록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있기만 하다면 비록 힘내라고 손잡아주는 일밖에는 못 될지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다. 내 눈물도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도 차디찬 그의 몸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염하는 과정을 보게 된 날 장례 지도사는 엄숙한 얼굴로 묵념을 한 뒤 친구를 잃고 아들을 잃고 형을 잃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런 다음 온 정성을 기울여 내 친구의 몸을 닦아나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친구의 몸이 말갛게 빛나는 것 같았다. 혼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는 이제 정갈해진 친구의 몸에 수의를 입혔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염습의 전 과정이 끝났을 때 그의 콧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내 친구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생명이 사라진 육신일지언정 친구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비해 그는 생면부지의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숙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염습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지금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을 가르쳐주는 곳도 장례 지도사라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바로 염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치실에 있던 고인의 차가운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 주어질까 말까한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거두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참 많았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또 5년이 흘렀다. 내게는 한국 최연소 사무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가끔씩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써서 블로그에 게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 현관을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러다 힘에 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딸의 슬픔은 몹시 깊었다.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뭐에 그리 힘들까 싶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홀로 살다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직접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유품 정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의 요청이 하나둘 늘리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12년 동안 해온 장례 지도사 일 대신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유품 정리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인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느낀다.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들은 사람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 유품 정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소망과 함께 이 책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이런저런 일을 겪다 죽었다 라는 자서전이 아니다. 신문의 사회면에서 가십거리로 다룰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는 의도도 없다. 다만 독자들이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다양한 죽음 속에는 언젠가 내가 맞닥뜨릴지도 모를 하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지도 모를 오늘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남는 것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이 일을 하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이들을 많이 만났다. 한 번은 현장에 도착했더니 고인의 아버지가 미리 정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딸의 죽음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에게 맡기시면 될 것을 어찌 혼자 다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아이인데 마지막도 내가 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소독도 해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청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갔던 현장도 잊히질 않는다. 알고 보니 악취의 근원은 엘리베이터 저 아래에 있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직장인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고 서 있다가 추락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가 부패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의 구슬픈 눈물 앞에서 나도 덩달아 울고 말았다. 부모의 사랑은 늘 놀랍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50대 남성의 반지하 집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손바닥만한 수첩 하나가 나왔다. 열어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였다. 그의 외동딸은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먼 타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숨겼던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세상을 떠난 이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람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한 사망, 이런 비극이 사라져 나의 직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를 바란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러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만 있다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포기하려던 삶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거창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유품 정리사로서 나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기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냥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1장)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 부모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았더라면.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바람이 선선한 어느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 관리인이라는 그는 세입자가 사망한 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청소를 의뢰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장비를 챙겨 도착한 곳은 서울대 부근의 원룸. 관리인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들어가니 싱글 침대에 북박이장, 싱크대, 책상과 책장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다. 창문에는 청테이프가 꼼꼼히 둘러쳐져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연탄을 피웠어요. 침대 매트리스에 뚜렷이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 먼저 매트리스를 검은색 비닐 소재의 포장재로 겹겹이 싸서 밖으로 내갔다. 들고 나르는 동안 매트리스에 밴 부패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고 악취가 새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트리스를 치우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다. 휴대용 환풍기를 설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바람도 적잖이 불어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해도 이웃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을 터였다. 이제 유품을 정리할 차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장에 놓인 접시 모양의 상패였다. 상패를 들어 글자들을 읽어보니 놀라웠다. 고인은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예비 치과 의사였다. 책장에는 의서들이 빽빽이 꽂혀 있고 책상과 방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다. 그 가운데 군데군데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책 하나를 펼쳐보았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영어로 깨알같이 적어놓은 필기가 가득했다. 치대에 다니는 동안 고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닌 대학은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곳 아니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는 학창시절 내내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서울대에 들어가 졸업까지 수석으로 한 수재 중의 수재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일만 남은 젊은이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책들을 박스에 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가시지 않았다. 책들 사이에 섞여 있던 스프링 노트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본 것도 가시지 않는 의문 때문이었다. 노트에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가사 같기도 한 글들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이별에 관한 글, 달콤한 사랑에 관한 글,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글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인가 싶어 같이 간 젊은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의문을 아는 채 계속 유품을 정리하는데 북박이장 한 구석에서 기타가 나왔다. 오랜 시간 주인의 손길을 탔는지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한때 기타에 빠져 지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줄을 튕겨보았다. 최근까지 자주 사용했는지 조율이 잘 돼 있었다. 기타 옆에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악보가 가득했다. 오선지에 직접 그려 넣은 음표들, 그리고 노랫말들. 방금 스프링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글이었다. 악보는 좋기 몇백 장은 되어 보였다. 상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악보의 색깔이 달라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상자에 다시 악보들을 넣어두려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받는 사람 주소에 경상북도의 한 지역이 적혀 있고 우표까지 붙어 있었다. 입구가 봉해져 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중요한 편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열어보았다. 그리운 엄마께.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네요. 보일러 돌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허리 아프신 건 어때요? 좀 괜찮아지셨는지. 이래저래 엄마가 고생이시네요. 혹시 감기 들면 돈 아낀다고 아픈 거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해요. 만날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좀 드세요. 풀은 소요물로나 줘버리고요. 저는 서울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요. 얼마 전부터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 수술도 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다정한 아들이었다. 편지 구석구석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얼른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이미 졸업을 했으니 꽤 오래전에 써놓았던 편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 왜 죽음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 빛나는 미래를 앞두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죽음보다 삶을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다. 남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그의 삶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다시 악보 상자에 넣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생인데. 그건 졸업한 학교죠. 치대를 나왔다 해도 하고 싶은 건 다른 일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직원의 말이 맞았다. 치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꿈이 꼭 치과 의사라는 법은 없었다.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니 외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일 것이다. 감당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나 많았던 무거운 인생. 그러나 정작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꿈,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다. 이 바보 같은 젊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수재여서도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그가 소중한 까닭은 다만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겨운 존재가 자식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장례 지도사로 일할 때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안고 우는 자식은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품에 안는다. 언제인가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고 수습하러 간 날,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로 짐작할 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모두가 코를 막은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뛰어들어 오더니 시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살아있든 죽었든 부패했든 아버지에겐 그저 소중한 딸이었던 것이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신사임당. 공문이 오지 않아 경위가 궁금한 사건이었다. 경찰서에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연합회로 공문이 송달되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존속살해 현장이라는 이야기만 전해들었다. 해당 지역의 사건 사고를 인터넷 뉴스로 검색해 보았다. 용의자는 10대 남자아이로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더 이상 자세한 기사는 없었지만 존속살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다. 여느 현장과 달리 범죄 피해 현장은 경찰이 남긴 지문 채취용 가루며 피해자의 저항 흔적 등 변수가 많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장비와 약품을 동원해야 한다. 당일 아침 정신없이 챙기느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이튿날 현장으로 출발했다. 넓은 평형의 고급 아파트였다. 거실도 어지럽혀 있지 않았고 주방도 깨끗했다. 안방이다 싶은 곳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문이 이상했다. 방을 통째로 밀봉하려 했던 것일까? 본드 위에 실리콘, 그 위에 겹겹이 붙여놓은 테이프까지 문틈을 막아 놓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안방 침대 위는 피와 부패물로 흥건했다. 예전에 한 현장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다. 피를 얼마나 머금고 있었는지 이불을 들어 올리자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침대 위에 저 이불도 그럴 것 같았다. 피해자가 도망을 다닌 흔적은 없었다. 이런 경우 자고 있거나 술에 몹시 취해 있는 사람 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해를 가한 것이다. 다른 방은 어떤지 가보았다. 아들 방으로 보이는 방의 문을 열자 상장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최우수상, 금상, 우수상, 우등상 모두 1등에게 주는 상이었다. 트로피도 큰 진열장 하나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다. 아들이 공부는 물론 다방면에서 뛰어나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방이었다. 사건은 안방에서만 이루어진 듯 했다. 다른 곳에는 전혀 흔적이 없었다. 지문 채취용 가루도 묻어있지 않았다. 곧바로 정리를 시작하는데 그동안 아이의 친가 쪽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사건의 경위가 숨어 있었다. 엄마, 아빠와 아들 하나, 세 식구였다. 여유 있고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엄마는 아들의 성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매를 들며 지독하게 공부를 시켰다. 이 문제로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자주 다퉜고 대화도 나눠보았지만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결국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부부는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아들의 성적에 대한 엄마의 집착은 더욱 병적으로 치달았다. 1등을 못하면 골프채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잠도 안 재우고 야단을 쳤다. 아빠가 떠나고 이제는 말려줄 사람도 없었다. 대신
1등을 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원래 영특한 아이였다. 재미를 붙이도록 잘 이끌기만 하면 스스로 공부해서 크게 될 수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공부에 압박감을 느끼고 성적에 공포를 느끼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은 시험 성적이 나온 날이었다. 1등을 못한 아이는 그날도 엎드려 뻗친 채 골프채로 체벌을 당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는 엄마의 말에 아이는 밤새도록 공포에 떨었다. 그날 밤이었을까? 아이가 자기 방문에 시험 사격을 했던 것은 아이는 총을 가지고 있었다. 방을 정리하다가 권총이 나와 자세히 보니 시중에 파는 고급 장난감 총을 개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탄환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였다. 총을 쏴보았던 모양이다. 방문 여기저기가 움푹움푹 패여 있었다. 칼도 여러 자루 나왔다. 대부분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크기였지만 칼날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던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일까? 아이는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가 자고 일어날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서 아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잠든 엄마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도 엄마가 살아서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아 방문에 본드를 발랐다. 며칠 뒤 부패가 시작되자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 아이는 김장용 비닐을 여러 개 구입해 사체를 겹겹이 싸놓았다. 그 때문에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악취가 더 심해지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방문 틈에 발라놨던 본드 위에 실리콘까지 덧발랐지만 그래도 악취가 새어나오자 테이프를 여러 겹 덧붙였다. 범행이 발각된 건 아버지에 의해서였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와 계속 통화가 안 되자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들은 엄마가 외출해서 전화를 바꿔줄 수 없다며 계속 피했고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모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현장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피해자는 왜 그토록 아들의 성적에 집착했을까? 결국 고3짜리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자신은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을. 피해자는 아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 그토록 무섭게 공부를 시켰을 것이다. 머리 나쁜 아이라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조금만 독려하면 전교 1등도 만들고 서울대도 보내고 의사, 판사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아이를 몰아붙였다. 그렇게 고3까지 왔고 피해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다 자신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했다. 1등이어야 했다. 고지가 바로 코앞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 더 자주 채찍을 들었다. 골프채를 휘두르고 잠을 재우지 않고 훈계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층은 없다. 밑바닥과 꼭대기, 갑과 을이 있을 뿐이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나마 공부만이 희망이고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 골프채를 휘두르며 피해자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아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니면 어디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존감이 낮은 엄마였다. 그래서 전교 1등 엄마, 아들을 서울대 보낸 엄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아들의 성적에 집착했다. 그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엄마는 알고 있었다. 이 시대의 신사임당은 자식을 명문대에 보낸 엄마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가는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식들을 줄줄이 서울대에 보낸 엄마는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켰는지는 누구누구네 공부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책으로 나와 베스트셀러가 된다. 살림에 소홀해도 남편을 못 챙겨도 부모님을 보살피지 못해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너그러이 용서된다. 그렇게 아이 공부에만 신경을 써서 명문대에 보내면 자식 잘 키웠다고 인정받고 훌륭한 엄마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겨우 그 학교 보내려고 가정에 소홀했냐는 비난을 듣게 된다. 이 어머니 역시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혼을 불사했고 병들어가는 아이의 마음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는 1등을 하고 명문대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가엾은 어머니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로 끝났음을. 아들은 범죄 사실이 들통나 형사에게 끌려가던 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내 옆에 있을 거지.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고팠던 아이. 그러나 사랑 대신 몸과 마음의 상처만 받았던 아이. 누가 과연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아이의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은 아니었을까?